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맘 편하게 읽는 한국사의 아랑입니다. 오늘도 한번 아침 지금 한 6시가 됐는데 1시간 동안 한번 좀 녹음을 한번 해보고 출근을 할 생각입니다. 집에 지금 와이프하고 아기가 없습니다. 얘가 이제 방학을 해서 전주에 있는 할머니 댁에 외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둘이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집에 있는데 뭔가 이게 기분이 좋으면서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게 뭔가 좀 서글프면서 그러네요.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마음은 좀 불편한. 벌써 보고 싶어. 애기가 보고 싶고 그러네요. 아무튼 우리 어디까지 했었지? 저번 시간에 청일전쟁하고 삼국간섭, 그래서 친러 내각이 세워졌다까지 봤죠. 바로 이어서 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을미사변이 일어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근대사 공부할 때, 근대사를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연도를 외울 때 이런 방법을 쓰면 굉장히 좋죠.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하고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60갑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매해 연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이제 을미사변 을미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을미사변이고 또 갑오년에 일어났으니까 갑오개혁이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 그래서 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해가지고 갑부터 숫자가 끝자리 연도가 4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4, 5, 6, 7, 8, 9, 0, 1, 2, 3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굉장히 수월하겠죠. 우리 동학농민운동을 갑오농민운동이라고도 합니다. 갑오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갑은 뭐야? 사로 끝나죠. 사로 끝나 사. 근데 1890년대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 그럼 뭐야? 1894년이지. 갑오개혁 1894년이죠. 을미사변 1895년이지. 을미의병, 을미개혁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뭐 다른 거 가볼까요? 1880년대에는 뭐가 있었지? 이모군란,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 뭐야? 2죠? 2? 1882년입니다. 이모군란. 참 쉽죠. 조금 더 뒤로 가서 앞으로 가서 뭐 있을까? 신유박해는 1800년대입니다. 갑을병정 무기 경신이니까 1801년이죠. 이런 식으로 오면 돼요. 을사는 다음에 1900년대 한번 볼까요? 을사늑약, 을이죠, 갑을 1905년입니다. 정미 7조약, 갑을 병정 4, 5, 6, 7 1907년이에요. 이런 식으로 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 10년 단위로 일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쭉 알고 이런 식으로 뭐 을미사변이든 을미개혁이든 갑오년이든 뭐 어떤 이렇게 이런 게 나오는 거면은 연도 외우는 건 쉽게 외울 수 있겠죠. 가봅시다. 을미사변 들어갈게요. 아무튼 친러 내각이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열받은 일본이 무자비함을 드러내니까 그게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민비를 죽인 겁니다. 작전명 여우사냥. 당시 그 일본 공사였던 미우라 고로라고 있습니다. 미우라 고로. 옛날 공무원 시험에는 을미사변을 계획한 이 미우라 고로가 정답 선택지였던 공무원 시험도 있었어요. 치사하죠. 아무튼 일본 공사였던 이 미우라 고로가 계획한 도선 왕비 시해 사건이 바로 이 1895년 을미사변이에요. 일본 낭인들이 이 경복궁 궁궐에 들어와가지고 조선 왕비를 죽이고 고종의 옷을 찢고 또 순종이면 뭐야? 세자잖아요, 세자. 왕자의 상투를 잡고 막 존나게 막 엄청 팹니다. 욕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고종 옷을 찢어버리고 막 순종을 패고 그리고 민비를 찾아가지고 죽이고 칼로 난도질을 하죠. 죽이고 이불에 싸가지고 근처에 있는 그 술밭에 가가지고 석유를 뿌려갖고 불에 태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근데 그때 뭐 민비가 나는 조선의 국모다 뭐 드라마 그렇게 나왔었지만 실제 그렇게 말했는지 아무도 모르겠죠. 자, 아무튼 국모가 죽었다는 소식을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화가 엄청 나죠. 화가 납니다. 유생들이 막 궁궐 앞에서 자결을 하고 막 상소문이 미친 듯이 올라와요. 백성들 진짜 화가 많이 났어요. 물론 이제 민비에 대해 좋은 감정을 모두 가지고 있던 건 아니야. 우리 봤잖아. 이모군란 때 봤잖아요. 민비가 얼마나 개방란의 짓을 했는지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민씨 정권에 대한 이런 그런 게 안 좋았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나라의 왕비를 무자비하게 칼로 난도질하고 불태운 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인가? 아니죠.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엄청난 만행이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을미의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개혁의 그 단발령 때문에 단발령 역시 을미의병의 원인이기도 하고 을미사변 역시 이 을미의병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을미사변은 또 어떤 거의 원인이 되지? 고종의 아관파천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죠. 좀 전에 제가 을미사변의 배경이 뭐라고 했어. 그게 한능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고 했었죠. 좀 전이 아니고 저번 시간에.
청일전쟁과 삼국간섭이라고 했잖아요. 청일전쟁과 삼국간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조정이 러시아랑 친해졌죠. 친러 내각이 수립됐어. 그게 을미사변의 배경이에요. 응?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이 다시 이제 친러 내각 인사들을 다 내쫓습니다. 지금 을미사변은 끝났어요. 을미사변은 이게 끝이야. 뭐 할 게 없어. 을미사변은 그냥 이렇게 끝내면 됩니다. 배경이 청일전쟁과 삼국간섭, 러시아가 조정과 친해졌다. 그리고 뭐 이렇게 죽였다. 인비를 죽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을미의병이 일어났고 아관파천이 일어났다. 그게 바로 을미사변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을미사변은 끝났으니까 뭐 얘기하자면 하냐. 지금 아침 눈 뜨자마자 정리가 잘 안 돼. 아무튼 일본이 다시 친러 내각 그 인사들을 다 내쫓은 다음에 다시 친일 성향 서광범, 육일준, 김윤식 얘네를 다시 불러가지고 4차 김웅집 친일 내각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내각이 바로 을미개혁을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막 머리에 막 쥐나고 막 이제 개혁이 막 엄청 많으니까 막 그러죠. 그래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1차 가보, 2차 가보, 을미개혁까지는 일단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잘 나오는 것만 정리를 해볼게요. 뭐 몇 개 안 되죠. 을미개혁 몇 개 안 됩니다. 을미니까 당연히 1895년이죠. 자, 쉽죠. 쉬워요. 뭐 우리 하나, 둘, 셋, 넷 몇 개 안 되네요. 시험에는 이것들만 나와요. 일단 연호는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연호가 뭔지 알죠, 우리? 건양 연호 사용은 을미개혁이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다 지금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력을 채택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음력을 썼어. 그런데 태양력, 양력으로 바뀐 거야. 이것도 백성들한테는 큰 혼란이었습니다. 원래 갑자기 바꾸면 혼란스럽잖아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양력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때만 해도 내각이 친일로 바뀌어가지고 이놈과 그냥 내각이 친일로 바뀌니까 그냥 이놈들이 좋은 그 음력을 그냥 갖다 버리고 그냥 양력 쓴다고 욕을 막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태양력 채택은 을미개혁이다. 건양연호 사용도 을미개혁이다. 기억을 하면 되고 다음에는 서울에 소학교가 설치되었다. 제가 이거 2차 가보개혁에서 그 교육입국도서가 반포되었고 소학교령도 제정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소학교 법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그때. 그리고 실제로 소학교가 을미개혁 때 설치되었다라고 이야기 한번 했었죠. 서울에 소학교가 설치되었다. 이렇게 하면 뭐야? 을미개혁이다. 그리고 이제 2차 가보개혁 때 뭐 한성사범학교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배출이 됐어. 그러니까 을미개혁 때는 당연히 이제 실제로 소학교를 만들어서 학생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소학교 설치는 을미개혁이다. 다음에 우체사가 설치되었다. 우체사. 우리 그 우체사가 우정국이에요. 우정국이 갑신정변 때 문을 닫았어요. 갑신정변은 뭐 몇 년도야? 1880년대인데 갑이니까 1884년이지. 갑신정변 때 문을 닫았습니다. 갑신정변 1884년. 그때 우정국 개국 축하연 때 정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정국을 문을 닫았어요. 문 열자마자 닫았어.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 우체사가 이제 설치되면서 우편 업무가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언제? 을미개혁 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단발령 실시. 단발령.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래.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했죠. 어떻게 머리카락을 자를 수가 있느냐. 차라리 내 손하고 발을 잘라라. 난리를 칩니다. 우리 백성들이 궁궐 앞에 와가지고 난리를 쳐. 근데 막 관리들이 가위를 들고 나가 닥치는 대로 막 머리를 자릅니다. 백성들이 이제 성질이 뻗치고 화가 정말 이제 나죠. 그래서 을미의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을미의병이 왜 일어나? 을미사변, 왕비를 죽였어. 또 을미개혁이 뭐야? 단발령. 머리를 짧게 자르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을미의병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 을미죠. 을미사변, 을미개혁, 단발령 때문에 을미의병이 일어난다. 제가 그 원래 블로그에는 의병만 따로 모아가지고 을미의병하고 그리고 이제 1905년 그 을사늑약 이후에 외교권이 이제 박탈이 되고 나라가 망해가니까 유생들하고 평민 의병장들이 일어나가지고 을사의병이 일어나죠. 또 이제 정미 7조약 이후에 고종이 이제 강제로 이제 퇴위가 되고 군대가 해산되고 하니까 1907년 정미의병 이렇게 묶어가지고 의병 포스팅을 했었어요. 을미, 을사, 정미. 근데 이제 이 영상에서는 바로바로 이 사건들이 일어나면 그거에 이어서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병을 따로 하지 않고. 그래서 을미의병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시작된 의병이다라는 건 그런 배경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충청도의 유인석 또 강원도의 이소응 이런 사람들 이런 유생들이 주도했다. 유인석과 이소응이라는 이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기억을 맨날 하래 막 계속 외우라고만 하죠. 빡치죠. 근대사가 원래 그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시켜?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왜 유인석이고 왜 이소응이어야 하는지를 뭐 외워야지 어떡해요. 외울 건 외워야지. 외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건 스스로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까지 막 하면 안 되고 머리가 맹하네. 큰일 났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을미사변 했고 을미의병 했으니까 이제 아관파천 가야죠. 아관파천.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에 의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관파천이 나온 건데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에 의병들 이제 그만하라고 해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을미의병. 그래서 을미의병은 고종의 권고로 대부분 해산되었다.
라는 선택지가 나와요. 그리고 을미의병에는 그 동학농민운동이 끝났잖아. 그 동학농민운동에 자녀 세력들이 참여를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또 훗날 이 해산 이후에 일부가 활빈당을 조직하였다라는 선택지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을미의병은 을미사병과 단발령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그게 첫 번째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충청도의 유인석, 강원도의 이소웅 등 유생들이 주도하였다. 이게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고종의 권고로 대부분 해산되었다. 이게 나올 수도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을미의병에는 동학농민운동의 자녀 세력들이 참여하였다. 해산 이후에 일부가 활빈당을 조직하였다. 선택지가 좀 많네요. 이런 선택지들이 골고루 등장을 합니다. 다시 시험에 나온 선택지들이니까 잠깐 멈추고 을미의병의 선택지들을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관파천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궁궐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이제 빠지게 돼요. 친미, 친너 이런 친일이 아닌 그런 대신들은 다 도망갔어. 왕실에 있는 친척들, 군인들, 뭐 시종들 다 도망갑니다. 무서워. 무섭지. 얼마나 무서워요. 낭인들이 막 칼 들고 설치고 다녔어. 무섭습니다. 전부 다 이제 미국이나 영국, 러시아 공사관으로 다 피신을 갑니다. 거기가 안전하니까. 거기는 일단 안전하잖아, 공사관들은. 그리고 이제 자기는 궁궐 소속이 아닌 것처럼 막 그러고 행세를 하고 다녀요. 왜? 일본 낭인들한테 칼 맞을까봐. 그 정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무서웠어. 벌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도망은 안 갔어. 임금이니까. 일단 도망은 안 갔어, 일단. 근데 꼭 이제 일본 놈들이 나를 막 죽일 것 같아. 독살할 것 같아. 그래서 그 밥도 안 먹고 통조림만 먹고 날달걀만 먹고 한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을미사변 이후에 한 7주 동안을 공포에 떨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고종이. 그리고 결국 고종이 1896년 2월에 아관파천이 뭐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 그 서울 사시는 분들은 저기 어디야? 덕수궁에 가면 고종의 길이라고 있습니다. 그 길이 이제 궁궐에서부터 그 러시아 공사관까지 고종이 그 아관파천에 도망갔던 바로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사는 사람들은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 길을 한번 걸으면서 아마 개방이 돼 있을 겁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나 아무튼 그럴 텐데 돈 내고 가나? 돈은 안 낼 거야 아마. 아무튼 어떤 심정으로 고종이 이렇게 도망을 쳤을지 상상을 하면서 길을 걸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방이 촌놈 촌년들은 못 해보는 거야. 진짜 맘먹고 가야 우리 서울 가잖아요. 서울 사는 사람들은 지하철 타면 금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꼭 가보세요. 우리는 서울 한번 가려면 돈 10만 원 그냥 깨지니까 맘먹고 가야 돼. 서울 가려면. 아무튼 덕수궁에 고종의 길이 있다. 고종의 길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고종이. 어떻게 갔느냐. 여자 옷을 입고 갑니다. 아주 팔리게. 이게 여자 비하가 아니라 임금의 옷을 입지 않고 궁녀의 일반 아낙네의 옷을 입고 갔다는 게 그게 쪽팔리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마를 타고 갔는데 어떤 가마를 타고 갔냐. 부인용 가마를 타고 갑니다. 안 들키려고. 안 들켜야 되니까. 뭔가 좀 슬프죠.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간파천 한 후에 러시아로 간 후에 가장 먼저 고종이 내린 지시사항이 무엇이었냐. 바로 김홍집 6일준 야 4차 친일 내각 만들어졌지 얘네들 다 죽여 이거였습니다. 을미개혁했던 4차 친일 내각 대신들을 다 죽여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김홍집하고 어연중 아까 있었죠. 피살됐습니다. 그리고 6일주는 일본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중에 우리 지금까지 그 정말 모든 개혁에 다 참여했던 사람 이름 계속 나왔던 사람 있죠. 내각의 대빵 김홍집이 어떻게 죽었냐면 김홍집은 이제 고종이 아간파천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근데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김홍집이 다음날 들었는데. 그래서 고종한테 물어보려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는데 가다가 경찰하고 군중들한테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맞아 죽습니다. 반일 감정이 최고조였어. 이때. 을미사변, 단발령, 일본 놈들 다 죽여!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일본에 붙어먹은 그 대신들 다 죽여!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김홍집이 실수를 한 거죠. 길거리에서 이제 그대로 경찰한테 잡히고 군중들한테 이제 거리에서 맞아 죽고 그 시체를 갖다가 광화문에서 종로까지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종각에다가 며칠 동안 방치를 시켜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역사 공부하면서 김홍집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도 하면서 온갖 개혁들을 다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 끝이 아주 처참했다. 아주 처참하고 비참했다라는 거를 한번 뭐 알아두시면 좋고. 자, 아무튼 아간파천의 내용은 이게 다예요. 그냥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도망간 겁니다. 을미사변 이후에. 아간파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일단 김홍집도 죽었고 다른 대신들도 다 망명하거나 뭐 도망갔어. 그리고 이제 을미개혁을 그런 주도했던 4차 내각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을미개혁이 중단이 되죠. 아까 을미개혁을 하고 있었는데 아간파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을미개혁이 중단이 됩니다. 또 아까 이제 말했듯이 고종이 을미의병들 이제 해산하십시오라고 을미의병이 그 고종의 권고로 해산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러일 협약이 체결되고 어쩌고저쩌고 하여. 근데 그 내용은 한눈금이 안 나옵니다. 러시아하고 일본이 협약을 체결해요. 이런 건 뭐 찾아보세요. 뭐 베베르 고무라 각서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있더라 로마노프 야마가타 의정서 뭐 그런 협약들이 러시아하고 일본 간에
그런 조선을 뭐 사이좋게 나눠 먹자 뭐 대충 그런 내용의 것들이 그런 협약들이 맺어집니다. 근데 이것들은 한는 걸면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아간파천 우리 순서 중요해요. 아간파천은 내용도 중요한데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자, 갑오개혁, 청일전쟁 끝, 삼국간섭, 그 다음에 을미사변, 을미개혁, 을미의병, 그리고 아간파천. 이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와요. 가 삼국간섭, 나 아간파천 딱 나오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을미사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890년대는 화면의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동학농민운동부터 시작해서 전주화약에 체결되고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또 1차 갑오개혁의 삼국간섭에 을미사변, 을미개혁, 아간파천까지 이 흐름은 정말 중요한 흐름이에요. 1890년대 흐름을 단단하게 정말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흐름부터 머리에 집어넣고 나머지 사건별로 세부 내용들을 머릿속에 쑤셔 넣어야 됩니다. 1890년대는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외울 것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흐름을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시험에 나와요. 자, 이제 아간파천 이후에 러시아 공사관은 야, 고종을 우리가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조선 너희들도 우리한테 뭔가 줘야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돼. 기브앤테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압록강 유역하고 울릉도의 그 삼림체벌권, 삼림체벌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러시아, 일본, 뭐 이런 미국, 서구 열강들이 우리 이권을 미친 듯이 침탈, 약탈해갑니다. 1896년부터 1900년까지 엄청난 이권 침탈이 일어나요. 이런 이권 침탈의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시험 얼마 전에 나온 거 아시죠?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문제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거잖아요. 이걸 뭐 설명을 해. 어디가 무슨 권리를 침탈했다. 어디가 무슨 권을 얻었다. 이거를 뭐 설명을 합니까? 그냥 화면을 멈추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거의 안 나오는데 얼마 전에 나왔으니까 그냥 외워봐요. 사실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외우는 거 뭐 좀 시간 조금 투자하면 되잖아요. 시간 조금 투자해서 외우시고 또 한 번 외우면 또 기억이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시험 좀 닥치고 외우는 게 낫겠죠. 자, 아무튼 1897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권 침탈이 일어나고 1897년에 1년 만에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게 됩니다. 경운궁은 덕수궁 말하는 거예요. 덕수궁. 우리 그 궁궐 문제에서 덕수궁 사료가 나오고 정답으로 아간파천 후에 고종이 환궁한 곳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간파천 후에 고종은 덕수궁 그 옛이름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광무개혁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1800 이제 우리 97년까지 왔어요. 지금 거의 다 끝나가죠. 1890년대가. 아간파천이 1896년이고 1년 만에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게 됐고 그리고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광무개혁을 실시한다. 까지 알았어.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대한제국을 보기 전에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그 동학농민운동부터 아간파천까지의 빨리 일어나세요. 알람 울린다. 잠깐만.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요? 네, 됐네요. 우리 아들 목소리로 제가 알람 해놨거든요. 뭐야 이거 또 어디까지 했죠? 우리가 그 동학농민운동부터 아간파천까지의 그 큰 그 사건의 흐름을 꼭 알아야 된다고 제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외운 후에 아간파천 이후에 어떻게 1890년대가 진행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간파천 이후에 서구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극심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를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머릿속에 그냥 야, 아간파천 이후에는 러시아가 뭘 가져가고 미국과 일본이 뭘 가져갔었지. 그거를 그 사실들 세세한 내용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간파천 이후에 기본적으로 서양 이런 열강들이 여러 가지 이권 침탈을 해갔다. 러시아를 비롯한 그거를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간파천 이후에 심해졌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탄생했다. 그렇게 배경을 외우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아간파천을 조금 이렇게 짧게 끝내는 게 낫긴 한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죠. 그 베베르 고무라 각서 뭐 얘기하고 로마노프 뭐 야마가타 의정서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을 두고서 지들끼리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난리를 칩니다. 특히 이때는 러시아가 더 난리를 쳤어요. 왜냐하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러시아가 당연히 아이고 우리 공사관으로 도망갔네 하면서 이제 더 난리를 쳤겠죠. 그래서 이때 난리를 쳤던 사람이 알렉시에프라고 해가지고 재정고문이 우리 탁지부 고문으로 앉혀놓은 거예요. 누가? 러시아가. 그래서 조선의 재정을 마음대로 주물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딱 봐도 우리가 아간파천 이후에는 러시아가 쌩 난리를 쳤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아관이 뭐야?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이때 나타난 게 바로 독립협회예요. 1896년 7월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집니다. 임금이 조정을 비우니까 러시아 애들이 난리를 쳐.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서 환궁하세요. 라고 독립협회가 고종에게 환궁을 요청합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이러다가 러시아 놈들이 우리 조선을 먹게 생겼어요. 고종이 그렇게 1년 만에 1897년 2월에 환공을 했던 거예요. 이거 시험에 선택지나 사료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아간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있던 고종에게 환공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먼저지 대한제국이 세워진 것보다. 그래서 아간파천 독립협회 대한제국 순서로 외우셔야 돼요. 독립협회가 그래서 한 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고종 러시아 공사관에 있던 고종에게 환공을 요청했다. 일단 큰 흐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독립협회를 설명하기 전에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독립협회는 누가 만들었죠? 서재필이 만들었죠. 서재필이 주도해서 만들었다는 거를 뭐 꼭 기억을 하시면 되고, 뭐 누가 만들었는지 이야기도 안 할 뻔했네. 그리고 이제 서재필이 그 독립협회를 만들기 전에 독립신문부터 만듭니다. 독립신문을 만들고 나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져요. 우리 그 독립신문은 타이틀이 뭐죠? 최초의 순한글신문, 그리고 최초의 민간신문, 또 뭐가 있지? 영문판도 있었다. 이 세 개 알면 됩니다. 뭐 최초의 순한글신문이고 서재필이 만들었고 최초의 민간신문이고 그리고 영문판이 있었다. 영문판. 그냥 최초의 신문은 뭐지? 최초의 신문은 우리가 1883년 한성순보 배웠죠. 공부했었죠. 그리고 독립신문은 1896년이에요. 아무튼 뭐 다시 독립협회로 넘어와서 우리가 처음에 독립협회는 정치적으로 막 개입하고 활동하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가 서구 열강들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그런 의식을 심어주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독립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잘 보이는 곳에다가 독립문을 만들자. 독립문을 건립합시다. 사실은 독립협회가 만들어진 그 애초의 계획은 독립문 그 건립 계획이 우선이었어요. 근데 독립문을 만들려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 단체가 필요해. 그래서 독립문 그 건립 기금을 모금하려고 독립협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독립문 건립은 독립협회의 큰 업적 중에 하나죠.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최초의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독립문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독립문 만들고 그 독립관이라고 하는 건물도 만듭니다. 독립관은 옛날에 우리 그 청나라 사신들 그 영접하던 모화관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이제 리모델링 한 거야. 그 의미가 뭐지? 청나라 사대주의 끝났다 이거지. 부셔버리자. 사대주의로부터 독립하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독립문도 원래 모화관 앞에 그 영은문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영은문 자리가 독립문이 세워진 거예요. 영은문 자리에다가. 영은문, 그러니까 사료의 영은문도 원래 그 모화관 앞에 있던 그러니까 중국 사신들 영접하던 그런 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은문, 모화관 이런 것 등장합니다. 사료에 나와요. 영은문, 독립문, 모화관, 독립관. 그럼 뭐야? 독립협회 문제야. 무조건. 네, 독립협회의 문제야. 그 다음에 독립협회는 이 당시에 러시아가 제일 짜증났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독립협회가 러시아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러시아 군사 교관들을 다 철수시켜라. 그리고 아까 재정고문 누구야? 알렉시에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러시아 고문들 다 러시아로 돌아가게 해라. 또 코막히네. 큰일 났네. 러시아의 군사 교관들을 다 철수시키고 러시아의 고문들을 다 러시아로 돌아가게 해라. 러시아 교관과 고문들을 조선에서 처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들을 펼칩니다. 러시아는 물러가라. 뭐 이런 내용을 상소로 올리고 그래서 그 상소의 이름이 구국운동 선언 상소예요. 구국운동 선언 상소. 이거 뭐 하여튼 외울 거 많죠? 구국운동 선언 상소는 이 독립협회의 그 독립협회 문제의 사료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사교관을 철수시켜라. 러시아 자전거문 알렉시에프를 뭐 러시아로 돌려보내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료에 구국운동선언 상소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 뭐 러시아를 몰아내자 이런 뉘앙스의 내용이다. 그러면 이거는 99% 독립협회 활동 또는 뭐 독립협회 문제다. 그리고 나중에 러시아가 전용도 조차를 요구합니다. 우리 조차 한번 했었죠. 조차. 다른 나라 그 땅이나 바다 뭐 이렇게 빌리는 거. 러시아는 맨날 조차를 요구해. 그때 영흥만도 했었죠. 아무튼 전용도는 지금 그 부산 영도입니다. 영도. 우리 영도 딸이 영도 앞바다 얘기하죠. 부산 영도. 거기를 빌려달래. 그래서 독립협회가 러시아의 전용도 조차 요구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게 돼요. 아무튼 제가 독립협회는 러시아를 싫어했다. 러시아를 끔찍하게 싫어했다라고 블로그 포스팅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전용도 조차 요구 반대 독립협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협회에서 이제 정답선택지나 사료로 가장 잘 나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독립협회 정답선택지의 반절 이상이 바로 이거예요.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요겁니다. 아까 독립협회의 모토가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었죠? 얘기 안 했었나? 독립협회의 모토가 뭐냐면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입니다.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자유민권이 뭐지? 국민의 목소리가 개진이 되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럼 뭐야? 의회가 설립이 돼야지. 의회가 설립돼야 돼. 자유민권. 국민의 대표인 의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의회 설립을 추진하고 또 요청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협회는 의회 설립을 추진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의회 설립을 추진했어. 어떻게? 기존에 있던 중추원이라는 그 조직을 개편해가지고. 그래서 당시 그 박정양 내각이었는데 그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의장도 뽑고 부의장도 뽑고 의관도 뽑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사료로 나와요. 그래서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했다. 누가? 독립협회가. 자유민권이에요, 자유민권. 국민들 목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서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여는 겁니다. 다들 모여서 강연하고 또 토론하고 그런 활동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근대사 공부하면서 가장 훌륭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이 활동입니다. 국민들이 신문에 고하를 제가 이제 근대사 공부 쭉 하다 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뭐 독립운동들도 아주 훌륭하고 하지만 저는 이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가 정말 근대사로 가는 훌륭한 과정 중에 하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이런 거. 우리 그 독립협회의 이 만민공동회가 우리가 다 모이는 거야. 국민들이 뭐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뭐 이미 신문제는 제도적으로 없어졌지만 아무튼 백정들이 막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아무튼 만민공동회가 몇 차례 열리고 또 뭐 관민공동회가 열어가지고 헌의육조가 발표되고 뭐 그래서 뭐 고종이 이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중추원 관제가 반포되고 그냥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민공동회 열리고 관민공동회가 열려서 헌의육조가 발표되고 헌의육조의 내용도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헌의육조가 발표돼서 그래서 고종이 이를 받아들여서 중추원 관제가 반포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독립협회는 끝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중추원 관제가 반포되면서 의회가 설립되기 직전까지 가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회? 만민공동회? 웃기고 자빠졌네. 응? 니들이 지금 뭐 웃기고 있는 지금 내가 무슨 민주주의야? 민주투사야? 우리 조선이야. 우리나라 조선이야. 우리 조선이야. 그래서 이런 싫어하는 보수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때요. 그래서 익명서 조작 사건이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고종한테 합니다. 임금님, 저기 독립협회 애들이 지금 박정희을 대통령으로 하고 윤치호 부통령 딱 시켜가지고 지금 임금님, 고종 임금 지금 몰아내고 지금 의회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지금 서양식 그 입헌군주제를 하려고 지금 쿵짝쿵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종 임금님 지금 몰아내려고 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익명서 조작 사건을 해요. 야, 고종이 이제 또 까딱 돌아가고 이제 야, 독립협회 간부들 다 체포해버려. 그리고 독립협회 해산시켜. 간부들이 체포당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렇게 됐는데도 우리 국민들이 이미 그 만민공동회에서 그런 자유민권의 맛을 봤어. 독립협회 간부들이 없어도 스스로 만민공동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독립협회 해산을 규탄한다. 독립협회 해산을 규탄한다. 독립협회 간부들을 석방하라. 만민공동회가 스스로 열립니다. 11살짜리 꼬맹이가 막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기질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결국 석방을 다시 이제 그래서 간부들이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니까 근데 또 그냥 안 놔두죠.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그 보부상의 단체 황국협회라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보부상 애들은 그냥 어용단체였어요. 그 왕실의 어용단체였습니다. 조정의 어용단체. 그래서 보부상 애들을 그 황국협회를 시켜가지고 그 만민공동회 열고 있는 데를 습격해가지고 다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만민공동회가 열릴 때마다 황국협회가 나타나가지고 몽둥이 들고 나타나서 막 두드려 팹니다. 만민공동회가 열리려고만 하면 막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막 패. 근데 계속 막고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만민공동회 내에서 저항하는 그런 강경파가 생겨요. 그래서 서로 이제 두드려 패고 이제 폭력 사태가 일어나. 만민공동회가 열리려고 하면 황국협회가 나타나고 거기에 대항하는 강경파들이 서로 싸워.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못 열리는 거지. 불법이 더 이상 폭력이 생겨나면 불법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우리 그런 학생운동이나 그런 것도 옛날에는 막 쇠파이프 끌고 화염병 던지고 그런 폭력 시위는 우리 그 시민들, 국민들의 그런 인정을 못 받죠. 신임을 받지 못하잖아요.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시위는 하나만 합니다. 아무튼 결국 고종이 만민공동회는 불법이다 라고 공식 발표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 독립협회도 동력을 잃게 되고 해체를 하게 됩니다. 독립협회 끝이에요.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뭐 익명서 조작 사건이나 황국협회가 뭐 이런 만민공동회를 습격했다 이런 거는 다 사료로 나오는 거예요. 사료나 선택지에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료로 더 잘 나오죠. 자, 그래서 독립협회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해보자면 일단 아간파천 이후에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심해졌고 그래서 서재필 주도하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졌다. 이들은 자주국권, 또 자유민권, 자강개혁을 모토로 해서 독립문과 독립관을 만들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항해서 뭐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반대했고 또 러시아 군사 교관들과 고문들을 철수시키라고 요구를 했고 그리고 의회 설립을 추진했는데 중추원을 개편해서 의회를 설립해서 뭐 서구식 입헌군주제를 목표로 했다. 그래서 만민공동회도 열어보고 또 관민공동회를 통해서 헌의육조도 발표하고 또 결국에 그 결과 중추원 관제가 발표되었다. 하지만 반대 세력의 그런 익명서 조작 사건으로 어용단체였던 그 황국협회의 습격을 받기도 하고 또 고종이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고 하면서 결국 만민공동회가 불법으로 발표가 됐고 동력을 잃은 독립협회는 결국 1898년 12월에 해체가 되면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독립협회 끝내면 됩니다. 독립협회 끝.
그리고 이제 1890년대 마지막인 1897년 대한제국이 생겨난 거, 그리고 대한제국이 펼친 그 개혁, 광무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고 1890년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봤죠. 독립협회가 고종한테 계속 궁으로 돌아오라고 환궁을 요청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왕이 자리를 비우니까 열강들이 이권을 다 침탈해갑니다. 그래서 어서 환궁하세요 고종님, 고종님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으로 환궁을 했고, 잠깐. 근데 왜 경복궁을 놔두고 경운궁으로 갔냐면은 당시에 이제 경운궁이 그 러시아, 영국, 미국 이 공사관들로 둘러싸여 있었어. 가까웠어. 우리 을미사변이 무서웠잖아. 그래서 경운궁으로 환궁을 한 거예요. 그 공사관들이 가깝게 있어가지고. 아무튼 고종이 환궁을 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상소들이 올라와요. 어떤 상소가 올라오느냐? 칭제 건원을 하라고 상소가 올라옵니다. 칭제 건원이 뭐지? 군주를 황제라 칭하고 또 독자적 연호를 사용해라 이거죠. 왕조가 아니라 제국을 선포합시다. 제국. 응? 그런 요청도 들어와. 요청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고종이 계속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다가 9번째 상소에서 그래, 어쩔 수 없다. 제국 선포하자. 그렇게 해서 1897년에 대한제국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 선포 관련해서 시험이 뭐 나오죠? 일단 선포 관련해서 환구단 나오죠. 환구단이라고 하는 건물이 나오죠. 이렇게 생긴 거. 여기에서 대한제국 그 황제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눈에 잘 익혀야 돼요. 환구단은 사진으로도 나오고 그냥 그 사료에 환구단이라는 말이 나와주기도 합니다. 일단 환구단에서 대한제국을 선포를 했다. 그리고 그 연호를 광무,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연호를 광무라고 합니다. 광무. 그리고 개혁을 실시하니까 그 개혁의 이름이 뭐다? 바로 광무개혁이다. 이 광무개혁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죠. 다른 문제 선택지로도 자주 나오고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광무개혁은 1897년부터 해서 1904년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900년대로 공부를 해야 되나 1890년대로 할까 하다가 일단은 뭐 대한제국과 무조건 연계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1890년대로 같이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광무개혁은 1904년까지도 계속 이어졌다. 그건 아셔야 돼요. 자, 광무개혁의 기본 원칙부터 봅시다. 기본 원칙은 바로 구본 신참. 옛것을 근본으로 사고 새것을 참고한다. 옛것을 기본으로 하되 적절하게 조화롭게 새것을 받아들여서 개혁을 하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구본신참, 사료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광무개혁의 기본 원칙은 구본신참이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하나씩 봅시다.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다가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선택지로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 가장 잘 나오는 거 광무개혁 정답 선택지 또는 다른 문제의 광무개혁 선택지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70% 80% 이상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지계를 발급하고 양전사업을 실시했다. 이겁니다. 지계를 발급하고 양전사업을 실시했다. 이게 1898년부터 1904년까지 6년 동안 꾸준히 진행이 된 거예요. 양전사업이 뭐예요? 우리 토지 조사하는 사업이에요. 토지를 왜 조사하지? 세금 잘 거두려고 하죠. 원래 양전사업은 조선시대에도 계속 했던 겁니다. 보통 20년 단위로 양전사업을 해요. 근데 뭐 흐지부지하고 안 할 때도 있고 뭐 그랬어. 그런데 우리 대한제국의 양전사업은 이 조선 때 했던 양전사업하고 좀 달라요. 뭐가 달라? 지계를 발급했어요. 지계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땅 문서예요. 땅 문서. 그러니까 근대적인 토지 소유 증명서입니다. 토지 소유 증명서. 우리 양지하문이라고 있었어요. 양지하문의 토지조사를 측량사업을 하고 토지조사를 하고 지계하문에서 지계를 발급해줍니다. 양전사업과 지계 발급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지계 발급은 양전사업은 1898년부터 1904년까지 계속해서 했고 지계를 발급한 건 1900년 됩니다. 1901년부터 1904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고 외우라고라는 말밖에 못하겠어. 다음 넘어갑시다. 그리고 다음에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다. 대한국 국제가 뭐냐?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 일종의 뭐 헌법입니다. 헌법. 국회에서 만들면 헌법이고 황제가 만들었으니까 국제야. 국제. 대충 뭐 내용은 뭐 황제의 통치권이 무한하고 뭐 황제가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뭐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1899년 광무개혁의 내용이다. 뭐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원수부를 설치해서 군 통수권을 장악했다. 원수부. 황제 직속 최고 군 통수기관. 그게 바로 원수부예요. 국방이 국력이다. 이거 뒤늦게 깨달은 거야. 뒤늦게 너무 늦었어 사실. 뒤늦게 깨달았어. 맨날 뭐 군걸 수비하는 뭐 훈련대, 시위대 뭐 이런 거 막 만들고 무슨 뭐 친위대, 진위대 그런 거. 근데 미미해. 개혁할 때 조금씩 들어가 있긴 했는데 아주 미미한 개혁이었어. 그래서 야 국방이 나라의 힘이라는 거 우리 이제 깨달았잖아. 원수부 설치해가지고 군 통수권 장악하자. 야 그리고 우리 해군도 만들자. 아무튼 광무개혁 때 이런 국방개혁에 좀 힘을 씁니다. 그래서 원수부를 설치해서 군 통수권을 장악했다. 잘 나와요.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 너무 이거 열강들이 우리 영토를 함부로 하는 것 같아. 우리 영토 관리도 좀 잘해보자. 이런 생각을 이제서야 하는 겁니다. 야, 어차피 우리 청나라의 그 사대주의 벗어버리자고 이야기도 했고 그런 마당에 이제 우리 저쪽 그 간도 지역에 사는 우리 백성들도 좀 보호하고 그 영토 관리도 좀 한번 하자. 그래서 이범윤이라는 사람을 그 북변 그 간도 관리사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야 이범윤 너 간도 가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우리 백성들 보호도 하고 영토 관리도 하고 좀 그래.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했다. 이렇게 알면 돼요. 언제? 대한제국 때. 야, 그리고 간도만 관리하면 안 되지. 독도도 좀 어떻게 해봐. 그래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발표합니다. 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로 사용이 되죠. 뭐 고려사질이지, 세종실록질이지, 또 뭐 동국여제승남 다 나와 있어. 뭐 이미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 잘 알죠. 신라장군 이사부가 그 지정왕 때 우상국을 복속하고, 또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이 일본 어부들 쫓아내고 일본 가서 맞부 가가지고 독도 조선 땅이다 이렇게 확약도 받아오고. 셀 수도 없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가. 그런데도 일본 여분원들이 맨날 거기 독도 울릉도 와가지고 고기 잡고 강치 잡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고종이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을 시켜주고 울릉군에서 독도를 관할해라. 독도는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밝힌 거예요. 바로 그 자료가 바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다. 이건 독도 문제로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탁탁탁 체크해서 독도 문제 그걸로 딱딱 외워주셔야 돼요. 대한제국 때 한 일입니다. 간도, 독도 이렇게 정리하고, 또 블라디보스톡 그 연해주에도 그 관리도 보내고 뭐 그런 일도 합니다. 영토 관리 차원에서.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업학교들이 설립이 됩니다. 우리 뭐, 야, 맨날 서당에서 하늘 천따지, 거무련 누르왕 뭐 이런 거 맨날 주구장창 외우니까 나라가 이꼴 대우링 된 거 아니냐. 서당에서 맨날 향교 성원에서 맨날 그런 것만 배우니까. 기술 배워야 돼. 우리 옛날 부모님들이 다 기술 배우라고 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실업학교들이 설립이 됩니다. 우무학당, 우무가 뭐야? 우편기술. 무는 기술이 우편기술, 우무학당은 우편 전신기술 그런 거 공부해. 전무학당은 뭐겠어요? 전무학당. 전기통신기술 공부해. 그리고 상공학교, 상공업, 실학 공부해. 상공업 공부하고. 그리고 광무학교는 우리 연호 광무 아니야. 광무학교는 광업 공부해. 이렇게 실업학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뭐 한성전기회사도 만들어지고 한성은행도 설립되고 뭐 그럽니다. 우리 그 1차 가보개혁 때는 은본위 화폐제도였죠. 광부개혁 때는 금본위제를 이제 시도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은 광부개혁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능검이 어렵게 나올 때는 이 광무개혁에 아까 제가 지계발급 그 외우라고 했었잖아요. 광무개혁 그 안에서 광무개혁의 내용이 순수 문제로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어렵게 나올 때. 우리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1897년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사료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건 1899년입니다. 1897년과 1899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뭐가 나왔냐면 독립협회의 관민공동의 개최가 정답 선택지로 나온 적이 있어요. 정말 어렵죠. 관민공동회는 1898년이거든. 그러니까 1897, 98, 99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이 나온 적이 있다니까. 어렵게 내려면 이렇게 어렵게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걸 달달달 외워야 되느냐. 이걸 몰랐던 사람 대충 이제 감으로 알아야지. 감으로 알아야 돼요. 이걸 외우라는 저는 말은 하지 않겠어요. 또 이런 문제 나와요. 아까 지게가 발급되었던 시기 제가 1901년부터 1904년까지라고 했죠. 이렇게 지게가 발급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건 1900년대지. 러시아가 용안포를 점령했다. 이런 선택지가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렵죠. 용안포가 어딘지, 또 러시아가 왜 또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이건 이제 1900년대니까 우리가 1900년대에 가면 다시 할 겁니다. 단 이 사실을 알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을 만들고 이렇게 광무개혁을 이제 하면서 하던 1900년대 초에 이미 러시아와 일본은 꾸준히 우리를 넘보고 있었고, 러시아가 먼저 1903년에 용안포를 점령하면서 갈등이 깊어지면서 1905년에 러일 전쟁이 터지고 나라가 이제 망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 광무개혁을 하던 중 1903년 용안포를 점령 러시아가 했고 갈등이 깊어지면서 1905년에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다. 이 흐름을 꼭 아시면서 1890년대를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오전에 아침 5시 반에 눈이 떠져가지고 지금 정신없이 멍한 상태에서 좀 해가지고 지금 마지막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네.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지금 1890년대가 아무튼 끝났습니다. 다시 녹음하기는 싫고 귀찮고요. 아무튼 1890년대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나라가 망하는 1900년대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